네, 관련 내용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학과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또 이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가 1062명이에요. 지금 사흘 연속인데 지금 이런 추세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명대가 사흘 연속됐고요. 이러한 지금 1000명에서 900명, 800명 이 추세로 지금 거의 8회 이상 됐습니다. 따라서 다행인 것은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거나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그래도 다행이고, 다만 정체를 넘어서 좀 감소하는 그리고 완벽하게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기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안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산되는 추세인데, 저희가 준비한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제주 이게 그 한라산 인근의 사진입니다. 도로 사진인데 1100도로라고 합니다. 마치 피난 행렬처럼 보일 정도로 차가 엄청 몰려 있는데요. 한라산 설경을 보러 온 차량들입니다. 제주 지역이 이제 집단 감염이 소출하면서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는데, 교수님 이러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풍선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 지역 내에서의 이 업종 간의 풍선 효과가 있는 거는 아마 서울 시민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집합 제한이 있는 곳을 피해서 그렇지 않은 곳을 모여가는 이 풍선 효과가 있고요. 지금 서울이 아닌 다른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지역 간 풍선 효과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마지막 제주 지역처럼 이 지역 간의 풍선 효과로 지역이 현재 서울 수도권 이 대규모 이 3차 대유행이 아직은 다행히 지방으로 비수도권 아직 확산이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수도권으로, 즉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지방이라도 2.5단계를 격상해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냐는 그런 전문가의 지적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계절이 겨울이 되면서 이제 스키장에 대한 걱정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이제 스키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강원도 평창에서요, 정말 현실로 이제 스키장을 고리로 한 N차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네네. 사실 스키장을 고리로 해서 N차 감염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스키장 자체는 야외에서 운동하는 거니까 스키장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스키장을 이용하러 가면서 교통수단, 그리고 식당, 그 스키장에 한번 가면 2박이든 3박이든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하고, 거기에 계서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시즌방이라고 그러죠. 그 방을 빌려서 단체로 이제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스키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변에 식당, 숙소, 많은 그런 편의시설에서의 감염이 실제로 고리가 거기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 휴양시설에서? 그렇죠. 네. 숙박시설이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이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발생하는지 찾아서 거기서 어떤 이런 부분을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크게 보면은 스키장 역시 이 지금 수도권 이 감염 확산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돼가는 그러한 면에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좀 보면서 사용 제한이라든지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큰 틀에서의 그림과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아가는 미시적인 그런 차단, 이 두 가지 다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 또 가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정말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이에요. 지금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시점에 과감하게 결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지원 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검토하겠다, 3단계 검토하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일 그런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막상 3단계로 가는 거는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부담감을 느끼는 건가요? 네, 당연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면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역도 중요합니다. 민생,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3단계에 대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은 사실 언론도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3단계라는 프레임에 잡혀서 3단계 가느냐 마느냐만 자꾸 물어보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언론도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별로 비수도권 지역이라도 2.5단계를 격상하는 것도 우선 고려해볼 상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입니다. 두 번째로 꼭 3단계로 가기 전에 그럼 3단계 전에 2.5단계 플러스 알파와 같은 좀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보완적인 것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최악의 경우에 3단계로 갈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병상 대란에 대해서 저희가 연일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앞서 김단비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요, 이제 자택에 대기 중이던 이 확진자가 사망하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당뇨병 또 고혈압 같은 이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증상자로 분류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문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소지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사망하신 고인께 위로를 드리고요. 지금 60대 남성 기저질환,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었고 코로나 진단을 받으면 우선 고위험 환자로 분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즉각적인 입원 조치가 되지 못하고 대기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현재 치료시설이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다만 아직 이분의 그 사망 원인이 부검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개인질환 사망한 것은 좀 부정확하고요. 좀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무증상이고 증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응급 환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소 아쉬운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응급 환자에 준하는 정도로 증상이 있다면 그럼 즉각적인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점과 제도적인 보완, 모든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치료병상 확충 목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늘 브리핑에서도 보면 확진자 496명이 하루 이상 자택에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요. 네. 아니 병상 계속 늘리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못 늘리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이 매우 정부 당국도 그렇고 의료계도 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병상 확보는 그렇게 숫자 무자로 되시 쉽지 않습니다. 환기 시설이나 공조 시스템이 다 병원에 통해져 있기 때문에 100개 병상 중에 5개만 이렇게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개 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병원 전체를 통째로 감염병 전담 전문 병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대안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공공병원 중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걸림돌이 무엇이냐면요. 병원들에서의 그런 보상과 지원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과거 2월 달에 대구 동산의료원도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로 써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후에 보상을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사전 보상을 통해서 이 전담 병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부 당국이나 이런 사후 보상의 심의는 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신청하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삭감도 조정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병상 확보에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전권을 주고 이 부분에 사전에 합의해서 보상 체계를 하는 식으로 해서 병상 확보를 하는 이런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선제적인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우리 최재욱 교수님의 이 의견을 꼭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오늘 오전 백신 확보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신 도입 시기가 언제냐,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냐라는 부분입니다. 보고 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백신은 1사분기 2월, 3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들어옵니다. 추가적으로 공급 시기나 공급 가격, 공급 일정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던 기업 간의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가격이나 일정이나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백신 확보 물량은 확보 노력은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발표했던 기업 이외에 추가적 기업들과 협상을 또 하고 있고 백신 공급 시기를 또 당기는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해외 영국, 이스라엘 이런 데들 보면요. 이제 백신 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좀 확보를 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됐어요. 이 오늘 브리핑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네, 뭐 그동안에 알려졌던 사실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백신 확보 노력을 위해서 많은 그 기업들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좀만 기다려달라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전히 뭐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까지의 상황이 자잘못 따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백신 확보를 하는 담당자에게 정말 전권을 줘야 됩니다. 나중에 백신 확보하는데 가격이 비싸게 들어왔다, 또 이거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해서 정부 공무원이 감사를 받거나 또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비난받는 것보다 받지 않고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게 뒤에서 있도록. 뒷받침을 해달라 이런 네. 거죠.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권을 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지금 해서 추가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정부를 좀 믿고 따라가고 또 질책도 할 땐 질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오늘 추가로 발표된 백신 확보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